이야기 시작. 그날의 다툼은 마지막 불씨였다. 언제나처럼 돈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된 싸움이었다. 남편 정민수는 또다시 자신의 세기 프로젝트를 떠들어댔다. 부산 해운대에 짓고 있는 대저택, 휴가용 별장이 아니라 시청 간부들과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궁전 같은 집이었다. 그 집은 이미 우리의 모든 저축을 삼켜버렸고, 이어서 신용카드와 대출이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나은, 이번에 1억 원만 더 필요해. 스크램블 에그를 먹으며 마치 소금 좀 건네달라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커피 잔을 든 채 얼어붙었다. 민수 씨, 우리 벌써 은행에 3억 넘게 빚졌어요. 내 월급으로는 이자랑 생활비도 간신히 감당하는데요. 그제야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냉담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시공사랑 계약 마쳤어. 오늘 안에 돈이 필요해. 계약 마쳤어라는 말이 금속성 소리처럼 울렸다. 이번에도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했어요. 이 집이 우리를 망칠 거예요. 이 집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야. 그는 식탁을 세게 내리쳐 수저가 흔들렸다. 넌 몰라. 넌 그저 공장 급여계 수준의 생각밖에 못해. 난 내 커리어를 쌓는 중이야. 시의원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보여줄 격이 필요하다고. 나는 참다 못해 맞받았다. 적어도 내 텃밭은 우리 먹을 건 키우잖아요. 그 한마디가 불씨였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잔소리 좀 그만해. 넌 늘 사소한 것만 붙잡고 있어. 나를 끌어내리는 건 너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명령하듯 말했다. 옷 입어. 나가야 해. 어디로요? 시청 근처에 있는 사람. 만나러. 서류에 서명해야 돼. 가는 길에 설명할게. 하지만 가방이랑 휴대폰은 두고 와. 이건 비공개 미팅이야. 수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나는 이미 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내가 중요한 일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믿게 만들었고, 나는 그 말을 반쯤은 받아들인 채 살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얇은 재킷을 걸쳐 그를 따라 나섰다. 차는 묵묵히 달렸다. 도심이 뒤로 사라지고 삭막한 교회의 도로와 빈 들판이 이어졌다. 몇 번이나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손짓으로 나를 막았다. 그 얼굴은 팽팽히 당긴 줄처럼 굳어 있었다. 30분쯤 지나 그는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방향을 틀었다. 길 끝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만 들판 위를 스쳐갔다. 차가 멈추자 그는 짧게 말했다. 내려. 왜요? 내리라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한 채 차문을 열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그가 뒤따라 내릴 줄 알았다. 그러나 엔진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운전석에 앉은 채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민수 씨, 뭐 하는 거예요? 여긴 누구 만나러 오는 곳 아니었어요? 그가 웃었다. 낯선, 잔인한 웃음이었다. 여기엔 아무도 없어. 너랑 네 돈 문제만 있을 뿐이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랑 네 빚, 네 잔소리랑은 끝이야. 난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넌 여기서 시작해. 말이 끝나자 그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나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면 돌아와서 농담이야 하며 웃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차는 돌아오지 않았다.
먼지 속에서 점처럼 작아지더니 결국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깊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도 휴대폰도. 그는 모든 걸 가져갔다. 도시까지 걸어서 30km쯤 6시간, 아니 7시간은 걸릴 거야.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긴 틀렸다. 절망이 얼음물처럼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낡은 철지붕 아래 덜컹거리는 나무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15회를 함께한 남편이 나를 고속도로 한가운데 쓰레기처럼 버리고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서야 그곳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정류장 어둑한 구석에 한 노파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오래됐지만 품질 좋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두 눈은 검은색 큰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쓰는 안경 같았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마치 잠든 듯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숨을 삼켰다. 20분쯤 혹은 더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을 가라앉히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몇 대의 차가 쌩하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보았지만 오히려 운전자들은 더 속도를 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그때 노파가 몸을 조금 움직이더니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지도 않은 채 거칠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 눈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지. 나는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버리고 갔나 보네? 그녀가 담담하게 물었다. 나는 말 대신 훌쩍였다. 그래, 다 똑같아. 처음엔 든든한 바위 같다가 결국 등에 칼을 꽂지. 노파는 얇은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오늘 그놈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나?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노파를 쳐다보았다. 이런 허름한 시각장애인 노인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렸다. 완전히 새까만 렌즈가 빛을 반사했다. 내 운전기사가 곧 와. 넌 내 손녀인 척해. 같이 차에 타면 돼. 남편이 후회하게 될 거다. 부산에서 제일 부자인 여자의 손녀 곁에 있는 걸 보게 될 테니까. 숨이 걸렸다.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노파는 내 생각을 읽은 듯 담담히 덧붙였다. 선택해. 여기서 밤을 맞을지 아니면 따뜻한 차에 올라 인생을 바꿀지. 그때였다. 길 저편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엔진 소리조차 없이 천천히 정류장 앞에 멈췄다. 영화 속 재벌들이 타는 차였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장갑을 낀 손으로 차문을 열며 말했다. 강미령 여사님, 준비됐습니다. 노파, 아니, 강미령이라 불린 여인은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대호 씨, 잠깐, 오늘은 내 손녀도 함께 타. 운전사는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게 시선을 돌렸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낯선 두려움보다 이 어둡고 저주받은 도로에 남는 게 더 무서웠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일어나 차 쪽으로 걸었다. 문이 열렸다. 부드러운 가죽 냄새와 함께 안쪽 공기가 따뜻하게 감쌌다. 노파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문이 소리 없이 닫히며 바람과 먼지, 그리고 내 지난 삶을 모두 차단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도로의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차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들판과 나무숲이 흘러갔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도심의 대저택을 상상했지만 차는 다른 길로 또 다른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창문 하나 없는 높은 담장 앞에 도착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가 천천히 들어섰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요새였다. 그 집은 어둠이 스민 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저택이었다. 모서리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잔디는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러나 단 한 송이의 꽃도 온기라고 부를 만한 기색도 없었다. 오직 보안과 기능만 존재했다. 운전사 박대호가 차문을 열며 물었다. 강 여사님, 다른 짓이 있으십니까? 됐어요, 대호 씨. 필요하면 부를게요.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 역시 차가웠다.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런 정감도 없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없었고 커다란 호렌 사람의 기척보다 정적이 더 깊었다. 들어와요. 그녀는 지팡이로 거실 쪽을 가리켰다. 나는 굳은 소파 끝에 앉았다. 그때 그녀가 느릿하게 고개를 들더니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선글라스를 벗은 것이다. 그 눈은 시각 장애인의 눈이 아니었다. 놀라울 만큼 또렷하고 예리하고 냉철했다. 세상을 꿰뚫는 듯한 눈빛이었다. 내 이름은 강미령이에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다. 단호하고 권위 있는 음색. 그리고 당신 한나은 씨, 38살, 포항 제철 공장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죠. 남편은 정민수, 42,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이고 승진을 노리고 있죠.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좋아요. 강미령은 밭 쪽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라 내밀었다. 마셔요. 힘이 필요할 테니까.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아세요? 왜요?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도시에서 중요한 사람 혹은 중요한 척하는 사람에 대해 모르는 건 없어요. 내가 눈먼 척한 이유요? 그래야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거든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비밀까지 말하니까. 그녀는 의자에 앉아 나를 똑바로 보았다. 당신 남편은 기생충이에요. 작고 어리석은 허영덩어리. 빚을 내서 허세로 궁전을 짓고 그걸로 세상 사람들에게 연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집값을 당신의 아파트로 메우려 한 거예요. 맞죠?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파트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집이었어요. 좋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요. 옷, 휴대폰, 변호사 전부 준비해 드릴게요. 당신의 집과 명예 모두 되찾게 해주죠. 하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대신 뭐가 필요하신데요? 빚이라 생각해도 되고 은혜라 생각해도 돼요. 언젠가 내가 부탁할 때 갚으면 돼요. 지금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알겠죠?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 마치 악마와 거래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악마는 지금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했다. 남편이 나를 도로에 버렸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건 오직 이 여인이었다. 좋아요. 하죠. 강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마치 내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버스 정류장 마지막 순간의 장면. 민수의 차가 떠날 때, 아니, 떠나는 줄 알았던 그때, 나는 기억했다. 검은 제네시스에 타기 전 고개를 돌려봤을 때였다.
그의 차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100미터쯤 떨어진 굽이진 길가에 멈춰 있었다. 그는 떠난 게 아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절망하는지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다. 다른 차가 와서 나를 태워가기 전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충동적인 행동도 아니었다. 모든 게 계산된 냉혈한 연극이었다. 그는 가해자이자 관객이었고 나는 피해자이자 연기자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 대신 뜨거운 분노가 내 안에서 타올랐다. 내 안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울리듯 번졌다. 손에 쥔 유리컵이 미세하게 떨렸고 물방울 몇 개가 비싼 소파, 가죽 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그 사람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걸 즐겼다. 강미령은 내 얼굴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요. 그 표정이 훨씬 낫네요. 증오는 동정심보다 훨씬 좋은 연료예요. 멀리 갈 수 있죠. 그녀는 탁자 위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회색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옛날 영화 속 가정부처럼 단정하고 표정 하나 없이 조용했다. 경자 씨, 게스트룸으로 모셔요.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게 해요. 속옷까지 전부 준비하고요. 66 사이즈면 될 거예요. 저녁은 거실로 가져와요. 간단한 걸로.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따라오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게스트룸은 집의 다른 공간처럼 크고 차가웠다. 욕실 선반엔 새 샴푸와 바디워시가 정돈되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다림질된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두운 색바지, 베이지색 캐시미어 스웨터, 고급 속옷, 세트 비싸 보이지만 개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마치 새삼의 유니폼 같았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감싸자 비로소 숨이 돌아왔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자 조금은 안정감이 들었다. 낯설지만 깨끗한 천의 감촉이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듯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엔 이미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구운 닭, 샐러드, 빵, 그리고 낯선 사람, 둘. 한 명은 운전기사 박대우, 언제나처럼 벽 옆에 서 있었다. 또 한 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완벽한 맞춤 정장에 얇은 테 안경을 쓴 절대 웃지 않을 얼굴이었다. 나은 씨, 앉아요. 좀 먹어요. 강미령이 말했다. 이쪽은 최재현 변호사예요. 앞으로 당신 일을 맡게 될 분이죠.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나은 씨, 남편이 한 행동은 위험에 처한 배우자 유기죄로 고소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그쪽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내렸다고 주장하겠죠. 증인도 없으니 그건 접어두세요. 진짜 문제는 재산입니다. 그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말을 이었다. 특히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아파트. 그건 당신의 단독 재산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걸 몰수하려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시작한 겁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강미령이 대신 대답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새 스마트폰 상자를 올려놓았다. 이게 당신 새 전화예요. 미등록 번호고 이 안엔 두 사람의 번호만 저장돼 있어요. 내 번호, 그리고 최 변호사 번호.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기존 번호는 버린 셈 치세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제 집으로 가요. 지금요? 그래요. 직접 봐야 해요. 남편이 진짜로 뭘 했는지. 단순히 도로에 버린 게 아니라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단단한 확신이 이상하게도 나에게 힘을 주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한 용기가 피어올랐다. 이제 나에게는 변호사가 있고 이 도시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후원자가 있다. 남편은 고작 시청 말단 공무원일 뿐이었다. 그가 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도시는 이미 저녁의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다. 익숙한 거리, 오래된 상가, 그리고 아파트 단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박대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려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엔 한 장면이 그려졌다. 내가 열쇠로 문을 열면 거실에 앉아 있는 정민수의 얼굴. 그는 내가 아직 어딘가 어둠 속 도로를 헤매고 있을 거라 믿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문턱에 서 있는 걸 본다면 침착하고 단단하고 전쟁을 준비한 얼굴로 그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나는 아파트 3층으로 올라갔다. 익숙한 가죽 덧댄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차 안에 두고 간 재킷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상단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다. 돌아가지 않았다. 당황해 다시 돌려봤지만 절반쯤 들어가다 딱 막혔다. 열쇠를 빼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었다. 똑같았다. 억눌러 두었던 공포가 천천히 치밀어 올랐다. 아래쪽 자물쇠를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자물쇠가 새 것이었다. 그가 자물쇠를 바꾼 것이다.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듯 문에서 물러섰다. 그럴 리 없어. 여긴 내 아파트야. 내가 자란 곳이야. 엄마의 파이 냄새와 아버지 책 냄새가 남아있는 집인데 그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었다. 나는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다. 민수 씨, 문 열어요. 거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열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인기척도 속삭임도 위층에서 호기심 어린 이웃이 얼굴을 내밀었지만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문을 닫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새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 번호를 눌렀다. 그는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다. 최 변호사님, 저예요. 그가 자물쇠를 바꿔놨어요. 제 집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자물쇠를 교체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만 하세요. 남편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고요. 곧 가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을 부른다는 게 어쩐지 우스꽝스러웠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상황을 설명하자 순찰차를 보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기다림은 끝이 없을 듯했다. 나는 계단에 앉아 몸을 웅크린 채 낯설게 변해버린 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20분쯤 지나 경찰 2명이 올라왔. 피곤해 보이는 젊은 순경과 나이 지긋한 베테랑 형사였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무슨 일입니까? 나는 급히 일어나 설명했다. 제 집이에요. 아침에 나갔다가 왔는데 열쇠가 안 맞아요. 누가 자물쇠를 바꿔놨어요. 등기 서류나 신분증 있으세요? 형사가 물었다. 전부 안에 있어요. 아침에 지갑을 두고 나왔어요. 젊은 순경이 코웃음을 쳤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임의로 문을 부술 순 없어요. 혹시 매매하셨거나 다른 가족이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때
아래층 현관문이 쾅 닫히며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정민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팔짱을 낀 젊은 여자가 그 옆에 있었. 단정한 정장 차림, 도시 행사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서지연, 부산지검 서경민 검사장의 딸, 그리고 그와의 소문이 무성했던 인물. 민수는 차분했고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은, 여기 있었네.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왜 전화는 안 받아? 그는 나를 향해 말했지만 시선은 경찰에게 고정돼 있었다. 경관님들, 무슨 일입니까? 제 아내예요. 요즘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서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서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얇은 금목걸이, 그 끝에 매달린 불규칙한 진주 펜던트 어머니가 남겨주신 내 방 장식함 속에 있던 유일한 귀중품이었다. 서지연은 내 시선을 느꼈는지 일부러 손끝으로 그 진주를 만지며 입꼬리를 올렸다. 경찰이 중얼거렸다. 부인이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불안정해 보이는 여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의 남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내 안전을 위해 자물쇠를 바꾼 겁니다. 저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요. 나는 손이 아직 약간 떨리는 채로 열쇠를 쥐고 있었다. 문을 열면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을 장면을 상상했다. 내가 어두운 도로 위를 헤매고 있다고 확신한 채 현관 문턱에 선 내 모습을 보고는 차분하고 단단한 표정으로 바뀔 얼굴을 떠올렸다. 3층 내 집 앞에 섰을 때 익숙한 가죽 덧댄 현관문이 눈앞에 있었고 재킷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구멍에 넣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넣어도 반쯤 걸리다 멈췄다. 아래쪽 자물쇠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바뀐 자물쇠였다. 나는 문에서 물러나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건 내 아파트였다. 어머니가 구운 파이에 냄새가 남아있고 아버지의 책들이 쌓여있던 그 집인데 그가 그럴 권리가 어디 있었나. 주먹으로 문을 몇 번 두드리며 민수, 문 열어. 지금 당장. 하고 소리쳤지만 응답은 없었다. 위층에서 호기심 많은 이웃이 잠깐 얼굴을 내밀었을 뿐 곧 닫혀버렸다. 나는 새로 받은 전화기를 꺼내 최재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마치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바로 받았다. 변호사님, 그가 자물쇠를 바꿔놨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상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알 수 없는 사람이 자물쇠를 바꿨다고만 하세요. 남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곧 가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순찰차가 온다고 했다. 20분쯤 뒤 피곤해 보이는 젊은 순경과 베테랑 형사가 계단을 올라왔다. 신고자분이세요? 무슨 일입니까? 나는 급히 상황을 설명했다. 제 집이에요. 오늘 아침 나갔다가 왔더니 열쇠가 안 맞습니다. 누가 자물쇠를 교체했어요. 형사는 등기 서류나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아침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고 떨며 대답했다. 그때 현관문이 쾅 닫히고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민수가 나타났고 그의 팔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지연이 끼어 있었.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가 남긴 진주 목걸이, 내가
침대 상자에 숨겨두었던 그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서지연은 일부러 그 진주를 손끝으로 만지며 은근한 우쭐함을 드러냈. 민수는 경찰 앞에서 냉정한 표정으로 연민을 가장했. 나은, 여기 있구나. 요즘 조금 불안해서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서류꾸러미에서 몇 장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이건 이혼 소장 사본이고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의사가 권고한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시야가 어두워지는 걸 느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인가? 이건 계획된 거짓말이다. 나는 소리쳤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순경의 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서류에는 관인과 봉인이 있었고 베테랑 형사는 서류를 훑더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최 변호사가 계단 위로 올라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한나은 씨의 변호인 최재현입니다. 무슨 일이죠? 민수는 평가하듯 변호사를 바라보고는 비웃음을 띄었다. 내 아내가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다고요? 웃기네요. 다 정리된 문서들입니다. 그러더니 다른 한 장을 건네자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불과 2주 전 날짜의 매매 계약서였고 그 계약서에는 한나은이라는 이름으로 내 서명이 마치 내 서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정확히 찍혀 있었다. 완벽하게 닮아 있었지만 그것은 위조였다. 내 눈앞에 놓인 종이를 보며 나는 단어가 막혔다. 이럴 리가 없다. 나는 절대 그런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아. 최 변호사는 조용히 그것을 살펴보고는 명백한 위조의 정황이 보입니다. 라고 했다. 민수는 비웃으며 변호사님, 제 서류는 공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마음을 바꿨다면 그게 문제지 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라며 오히려 비아냥거렸다.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맞섰다. 우리는 문서 위조 및 사기 고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전문가 감정이 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참고로 아내가 아파트에서 큰돈을 훔쳐 숨겼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저축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속삭이듯 들렸다. 나는 황급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하고 외쳤다. 경찰관들끼리 시선을 교환하더니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가정사, 이혼, 재산, 도둑질 의혹이 뒤엉키자 그들은 관여를 꺼렸다. 여러분, 일단 사건 접수를 하고 경찰서로 가서 정리합시다. 베테랑 형사가 말했다. 최 변호사는 나와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고 민수는 서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아파트 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민수, 전화해요. 그녀는 경멸 섞인 눈빛을 나에게 던지고는 안으로 사라졌고 문은 반쯤 열린 채로 남았다. 민수는 승리감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자, 나은, 이게 네가 남을 곳이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도둑으로 낙인 찍히겠지. 나는 그 말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게 꽂혔다. 누가 당신 말을 믿겠소? 난 다 틀어놨소.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얼굴에는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정민수는 사람이 아니라 몬스터가 되어 있었다. 악의적이고 복수심에 찬 원칙 따윈 없는 짐승.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완벽하게 기만했고 나를 파괴했다. 순경들은 최재현 변호사와 나를 순찰차로 이끌었고 나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걸었. 땅의 냉기나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남은 것은 텅 빈 공허뿐이었다. 접수실에서 몇 시간 동안 신고서를 작성하고 진술을 반복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은 이미 정민수 편에 선 듯 질문은 유도적이었고 압박과 혼란을 주려 했다. 최 변호사가 항의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를 풀어주었고 나는 텅 빈 상태로 관할서를 나섰다. 최 변호사는 말없이 차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미스 강미령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차 안은 깊은 침묵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은 패배를 비추는 전등처럼만 보였다. 갈 곳도 돈도 도울 사람도 없었다. 가장 끔찍한 건 힘조차 잃은 것이었다. 정민수는 내 모든 것을 훔쳐갔다. 재산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댁에서조차 내 정체성마저 지웠다. 엘리자베스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에스텔은 조용히 나를 방으로 안내하고 아침을 놓고 갔다. 점심이 지나고서야 강미령이 나를 불렀다. 그녀는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그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연민도 후회도 없었다. 그만 연민을 연기했소? 그녀는 냉정하게 물었다. 네게 싸울 기회는 줬다. 그런데 넌 스스로 무너지게 놔뒀구나. 나는 말문이 막혔다. 무력감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덧붙였다. 지금 내겐 아무것도 없어. 집도, 일도, 명예도 다 잃었지. 남편이 다 해냈다. 인정하마. 성공했구나.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그녀는 비웃음을 섞어 답했다. 법정에 가서 소송해라? 위조라고 증명해봐라? 감정인 탐정, 돈 시간과 돈을 다 쏟아붓겠지. 결국엔 아무 소용없을 거다. 네, 남편은 모든 걸 틀어막아 뒀으니까. 나는 절망의 목소리가 갈라져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싸우고 싶어요. 그녀는 냉혹하게 끊어 말했다. 법정 밖에서 싸워라. 사랑과 전쟁에선 수단이 정당화된다. 네 명예가 남아있다면 그걸 이용해라.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하게 만들어라. 그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내일 자선 갈라가 있다. 도시의 모든 엘리트가 모이지. 네 남편이 연설할 거다. 거기서 단 하나, 그가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라.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무슨 질문이냐고? 그건 네가 알게 될 거다. 이제 가서 준비해라. 에스테리 드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다.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한다. 너는 여왕으로 보여야 한다. 나는 그녀의 서재를 나서며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 에스텔이 가져온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거울 앞에서 보면 거기 서 있는 낯선 여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전에 나는 없었다. 대신 전투를 준비한 새로운 내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거울 속에 선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어깨가 굽고 눈빛은 단단했다. 싸움을 앞둔 전사의 얼굴이었다. 다리우스는 나를 시청 근처 대형 호텔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자선 갈라가 열리는 곳이었다. 저녁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입구를 오가며 웃고 있었고 플래시가 번쩍이며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높이 들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걸 느꼈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눈부신 샹들리에와 은빛 식기, 크리스털 잔이 반짝였다. 모든 게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무대 한가운데 정민수가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걸었다. 사람들은 내가 유령이라도 된 듯 자연스레 길을 비켜주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해야 해. 지금이야. 그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출구 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를 문 앞에서 막아섰다. 민수 씨, 내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다. 그는 움찔하며 돌아봤다. 내 얼굴을 보자 얼굴빛이 굳더니 분노가 번졌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당신, 우리 엄마 아파트를 팔 권리가 어디 있었죠? 정적이 홀을 덮었다. 수십 쌍의 눈이 우리를 주시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언가 말하려다 목소리가 막혔다. 그때 서지연이 갑자기 우리 사이로 끼어들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녀가 관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 취했어요. 정신이 좀 불안해요. 그러더니 클러치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직접 보세요. 화면에는 한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들려오는 건 취한 목소리, 내 목소리였다. 화면 속 나는 어떤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웃고 떠들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조카 생일날이었다. 와인을 조금 과하게 마셨던 밤이 떠올랐다. 그저 즐겁게 웃었을 뿐인데 그 영상은 마치 내 인생을 조롱하는 증거로 변해 있었다. 보셨죠? 서지연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서류 운운합니까? 홀은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연민과 멸시가 섞인 냉랭한 공기였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짓밟렸다. 서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보시죠. 성공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는 술 취한 여자예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흩어졌다. 모두가 나를 피했다. 나는 홀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부서진 채 싸우려 했던 모든 용기가 무의미해졌다. 민수와 서지연은 이겼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비웃음과 속삭임이 벌떼처럼 따라붙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을 움츠린 채 나는 서 있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췄다. 다리우스가 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뒷문을 열었다. 나는 말없이 그 차에 올라탔다. 차창에 비친 나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번진 화장을 한 텅 빈 눈의 여자일 뿐이었다. 엘리자베스의 큰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완전한 침묵이었다.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지만 창에 비친 내 얼굴만 선명하게 보였다. 공공의 망신을 당한 것은 나였다. 이번에는 공개적인 희생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또 다른 타격을 가져왔다. 공장 사장 톰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공식적이었다. 강미령 씨,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과 회사 명예를 고려하여 경영진에서 결정했습니다. 무근무기한 정직 처분입니다. 하지만 톰슨 과장,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중상모략이에요. 내가 항변했지만 그는 잘라 말했다.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는 가정사의 처리 장소가 아닙니다.
서류는 택배로 보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를 끊자 나는 정중하지만 명확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동료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1시간 뒤 온 짧은 문자. 미령, 미안해. 지금은 못 이야기해. 가족 있고 민감해. 나는 순식간에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 정민수와 서지연은 단번에 나를 추방자 취급으로 만들었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가 나를 불렀다.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분노는 정민수에게 있지 않았다. 너는 약했어. 그녀는 문턱에서 침을 뱉듯 말했다. 내가 너에게 무기를 쥐어줬는데 네가 그것을 움켜쥐지 못하고 빼앗겼어. 싸움터에 들어갔다가 첫 펀치에 포기했구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 영상 준비가 됐어야 했다고요? 그녀는 끊었다. 네 남편이 어떤 배신을 할 사람인지 몰랐어. 위조 서류 소송은 이제 허사야. 최 변호사가 이미 알아봤다. 이 도시의 전문가들은 사먹혔어. 그들은 네 서명이 진짜라고 결론 낼 거다. 네가 무능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기억 못한다는 식으로 사건은 닫힐 것이다. 넌졌다. 그녀의 말은 잔혹했지만 현실적이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모든 길이 막혔음을 느꼈다. 법원도, 경찰도, 여론도 모두 정민수 편이었다. 그럼 끝인가요? 내가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일시적인 끝일 뿐. 그녀가 차갑게 답했다. 하지만 싸우는 자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다. 네가 생각 못한 작은 단서, 그가 위조할 수 없는 문서, 그것이 네 무결함을 입증할 수 있다. 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오래된 푸른 서류철 하나가 번뜩 떠올랐다. 아버지가 중요 문서를 보관하던 그 파란 폴더, 출생증명서, 졸업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본 주택 등기권리 이전 서류와 상속증명서, 살아있는 서명과 인감 워터마크가 선명한 원본이었다. 정민수는 그걸 위조할 수 없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있어요. 엘리자베스의 눈빛이 번쩍였다. 어디에? 우리 옛 별장, 윌로우 크릭.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서류를 거기 두었다. 도심 아파트보다 도둑맞기 어렵다고 늘 말씀하셨다. 좋다. 그녀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다. 그러나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아무도 네가 거길 가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네 남편은. 그날 밤 나는 출발했다. 다리우스는 교회의 오래된 휴양지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시간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떠납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어두운 길을 걸었다.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 사람 중 멍청한 짓 하다 걸리는 걸 제일 싫어하지. 다리우스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어둡고 인적 없는 별장구역의 길을 따라 걸었다. 오래된 전봇대 아래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고 숲 끝자락에 우리 가족의 오두막이 보였다. 아버지가 지은 그 집 전기도 수도도 없던 곳. 내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 낡은 공간. 정민수는 늘 패가라 부르며 혐오했지만 나에겐 세상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몇 년째 아무도 오지 않아 울타리는 기울어 있었고 녹슨 자물쇠가 대문을 막고 있었다. 나는 팔을 긁히면서도 담을 넘었다. 잡히는 게 더 두려웠다.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나는 집 주위를 돌아다녔다. 정원 쪽 창문 하나가 약간 열려 있었다. 낡은 나무들이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나는 겨우 몸을 밀어 넣었다. 공기엔 먼지와 나무의 오래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준 휴대폰의 플래시를 켰다. 빗줄기 속에 익숙한 풍경이 떠올랐다. 색이 바랜 담요를 덮은 소파, 책장, 둥근 식탁. 가슴이 저릿했다. 서류철은 아버지 서재의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있을 것이다. 그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무거운 서랍을 당기자 낡은 신문지 아래로 파란색 서류철이 보였다. 손이 떨렸다. 바로 이거야. 서류철 안에는 상속 증명서,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가 있었다. 인감과 워터마크가 선명했다. 나는 이긴 거였다. 정민수는 사기꾼이었다. 문서를 품에 안고 일어서던 순간 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발밑에서 났다. 마루판 하나가 살짝 들려 있었다. 나는 플래시를 비췄다. 못이 빠져 있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손톱을 걸어 마루판을 들어올리자 작은 홈이 드러났다. 그 안엔 신발 상자만 한 방와 금고가 있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금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혹시 오래된 귀중품이라도 있을까 싶어 조합 자물쇠를 돌렸다. 내 생년? 철컥. 아버지 생년? 철컥. 어머니 생년? 철컥. 마지막으로 결혼연도 1975. 딸깍. 문이 열렸다. 빛을 비추자 현금도 보석도 없었다. 대신 서류 뭉치 2개와 여권 2건이 있었다. 여권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다. 정민수, 그리고 서지연. 발급일은 한 달 전. 그들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여권을 옆에 두고 서류를 들춰봤다. 이해하기 어려운 허가증, 설계도, 인허가 서류들이었다. 모두 도시건축위원회의 공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정민수가 집착하던 그 외곽 복합상가 프로젝트 서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건축 착공 승인서, 책임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피가 싸늘해졌다. 거기엔 내 서명이 있었다. 정확히는 내가 근무처에서 쓰던 전자서명 복제본이었다. 부서 공인인까지 찍혀 있었다. 손이 떨렸고 서류가 흔들렸다. 이건 단순한 도피 계획이 아니었다. 정민수는 단지 내 아파트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다. 수십억 규모의 시 재개발 사기 사건의 주범을 나로 만들고 있었다. 모든 서류상 책임자는 나였다. 일이 드러나면 돈을 챙긴 그는 서지연과 함께 해외로 도망치고 나는 공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로 교도소에 갇히는 것이다. 숨이 가빠졌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 어떤 모욕보다, 집을 잃는 일보다 무서운 진실이었다. 이건 계획된 파멸이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내 자유,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휴대폰을 움켜쥐고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졌다. 경찰은 듣지도 않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그녀에게 이 혼란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때 유일하게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지연 언니. 세상에서 아직 나를 믿어줄 유일한 사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는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잠결에 깬 목소리였다. 언니, 나야. 숨이 막혀 나오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미령아, 세상에 무슨 일이야? 어디야? 언니, 잘 들어. 지금 전화로는 다 말 못해. 우리 바로 만나야 해. 생명이 걸린 일이야. 무슨 소리야? 민수 씨가 그러는데 네가 문제를 민수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내 목소리가 강철처럼 변했다. 그 사람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날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어.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엄마한테도 친구한테도.
특히 그 사람한테는 절대. 언니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 어디로 갈까? 중앙로에 있는 24시간 다이너 알아? 사람 거의 없는데. 1시간 후에 거기서 봐. 알아. 바로 갈게. 버텨. 미령아. 전화를 끊고 나는 아파트 원본 서류가 든 파란 폴더와 사기 서류가 든 다른 폴더를 품에 넣었다. 창문을 다시 넘어 울타리를 타고 내려와 다리우스가 기다리던 곳으로 뛰었다. 새벽 이시가 가까워질 무렵 우리는 다이너에 도착했다. 커피와 구운 빵 냄새가 섞인 조용한 공간. 지연 언니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문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령아, 얼굴이 왜 이래? 완전히 망가졌잖아. 나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2개의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이 떨려 컵이 흔들렸다. 언니, 시간이 없어. 이 파란 폴더는 아파트 원본이야. 이걸로 위조 계약서를 뒤집을 수 있어. 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됐네. 변호사 만나면 아니, 내가 그녀의 말을 끊고 2번째 폴더를 펼쳤다. 인허가 도면, 도장, 영문 여권 2권을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문제는 이거야. 언니가 서류 위로 몸을 기울였다. 도면과 직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뭐야? 사기야. 시건축 인허가 조작. 여길 봐. 나는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내 서명이 있어. 회사 전자서명을 훔쳐서 쓴 거야. 모든 책임이 나한테 가게 만들었어. 이건 여권들이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언니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렸다. 여권과 서명을 번갈아 보며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세상에, 미령아, 이게 어떻게, 그 사람, 괴물이야. 나는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한테 이걸 내면 즉시 나를 체포할 거야. 난 함정에 갇혔어. 언니는 한참 동안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들더니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사람 있어. 대학교 동기야. 기억나? 내가 예전에 말했던 사람, 앤드류. 지연 언니가 속삭였다. 지금 뉴욕에서 일하고 있어. 자기 로펌 운영 중이야. 우리 도시 검사나 판사들이랑은 전혀 연줄이 없어.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나한테 신세를 졌지.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 사람이 도와줄까? 언니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어. 잘 들어. 지금 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 위험해. 너무 커. 나한테 줘. 내가 오늘 바로 앤드류한테 연락할게. 내일 새벽 첫 기차로 뉴욕 가서 직접 전달할 거야. 그는 곧 움직일 거고 중앙청에까지 손을 쓸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지방 애들은 입도 못 댈 거야. 그리고 문서가 그에게 있는 동안은 완전히 안전하지. 민수도 절대 손 못 대. 그 말이 이치에 맞았다. 도시의 부패한 인맥 바깥에서 독립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유일한 길이었다. 게다가 내 동생보다 더 믿을 사람도 없었다. 언니, 위험하지는 않을까? 말도 안 돼.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넌 내 동생이야. 그 인간이 널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거야. 어서 줘. 그녀는 능숙하게 위험한 서류들을 커다란 토트백에 넣었다. 그리고 파란색 폴더만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건 갖고 있어. 앤드류가 신호를 주면 그때 써. 지금은 증거를 숨기는 게 우선이야. 알겠지? 좋아. 뉴욕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대한 돌덩이가 내려앉 듯 가슴이 풀렸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느껴졌다. 나는
언니를 꼭 안았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등을 다독였다.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야. 엘리자베스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오랜만에 잠에 들 수 있었다. 파란 폴더는 매트리스 밑에 숨기고 깊은 꿈 없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악몽이 조금은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른 새벽,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잠이 깨었다. 방문이 아니라 현관문이었다. 복도를 가로질러 에스텔이 빠르게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낮은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가자 현관에는 남자 셋이 서 있었다. 두 명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었고 한 명은 평복 차림의 중년 남자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거실에 나와 있었고 냉정하게 그들을 노려봤다. 무슨 일이지? 평복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연방 반부패수사국의 헤이스 수사관입니다. 이 저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강미령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체포라니?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대규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건입니다. 수사관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강미령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두 명의 경찰이 다가와 내 팔을 비틀고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모든 게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그리고 문서의 위치에 대한 제보도 확보했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 한 명이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1분쯤 후 그는 파란색 폴더를 들고 나왔다. 아파트 원본 서류가 든 바로 그 폴더였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수사관은 비웃는 듯 말했다. 당신 손님이 그렇게 순진한 사람은 아닙니다. 수십억 규모의 건설허가 서류를 위조해 놓고 팔았다던 아파트의 원본 서류까지 보관 중이었어요. 남편을 상대로 협박하려 한 증거로 충분하죠. 경찰들은 내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모욕감, 공포,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밀려왔다. 목이 메었다. 분노와 혼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뒤섞여 목구멍을 조였다. 수갑이 찬 채로 집 밖으로 끌려 나올 때 헤이스 수사관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대상 확보됐고 서류도 수거했습니다. 제보자 덕분에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나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마지막으로 현관 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집 모퉁이 뒤쪽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헤이스 수사관이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검은 세단으로 걸어갔다. 차 옆에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뉴욕의 변호사, 언니 지연이 말한 그 앤드류. 하지만 그는 누군가를 구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헤이스가 다가오자 두 사람은 악수를 했다. 이어서 몇 마디를 나누더니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손으로 내가 있던 창문 쪽을 가리켰다. 감사의 표시처럼. 그때 모든 게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변호사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구원 계획도 없었다. 지연 언니는 뉴욕에 간 게 아니라 민수에게 전화했다. 그에게 모든 걸 넘겼다.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증거가 남아있는지 모두. 그녀가 나를 팔았다. 핏속이 얼어붙었다. 경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나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그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건
함정이 아니라 배신이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치명적인 배신. 민수의 잔혹함보다도 깊은 상처였다. 가족이자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 언니는 단순히 민수를 도운 게 아니었다. 그의 손에 총을 쥐어주었고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었다. 연방청 조사실에서의 조사는 길고 굴욕적이었다. 헤이스는 이미 내 죄를 확신한 듯했다. 인정해요, 강 씨. 이게 당신 전자서명 맞죠? 누가 도왔습니까? 공장 내 공모자가 누구죠? 인감은 어떻게 얻었죠? 그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몰아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각본은 짜여 있었다. 내 역할은 범인이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위조 서류에 찍힌 내 서명, 협박용으로 숨겼다는 아파트 원본 서류까지 모두 그럴듯했다. 민수와 지연은 모든 세부까지 계산해 둔 것이었다. 이틀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유치장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말했다. 강미령 씨, 보석금이 납부됐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빛이 얼굴을 때렸다. 문 앞에는 최재현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엘리자베스 여사가 보석금 냈습니다. 탑시다. 차 안에서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증거가 완벽해요. 게다가 당신 언니가 핵심 증인이 됐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 서류를 넘겼다고 진술했어요. 당황한 채 숨기려 했다가 법에 따라 신고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외쳤다. 거짓말이라도 증거가 뒷받침되면 법정에선 사실이라 부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서류엔 당신 서명이 있어요. 동기는 복수와 부당이득. 검찰 입장에선 거의 100% 이기는 사건입니다. 형량은 10년까지 갑니다. 1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지도 않은 죄로 10년.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였다. 엘리자베스는 저택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차분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울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눈물은 네 무기를 녹인다.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엘리자베스는 내 눈물을 잠시 지켜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눈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네가 언니를 믿고 싶어 했던 결과가 이거야. 이제 그만 자기 연민에 빠져. 생각을 시작해야지. 그녀는 내가 겨우 숨을 고르자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법정으론 안 돼. 이미 게임은 끝났어. 다른 길로 가야 해. 네. 남편은 돈이 절실했어. 단순한 도피 자금이 아니라 등 뒤에 불이 붙을 정도의 빚이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 빚의 근원을 찾아야 해. 그 실 하나만 잡으면 모든 매듭이 풀린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네가 아니라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녀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이름과 번호를 적었다. 레너드 프라이스. 예전에 이 도시 최고 탐사 기자였어. 공직자 비리 몇 건을 파헤쳤지. 민수가 시청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토지 분할 문제에 얽혀 있었다. 레너드가 거의 다 밝혀냈지만 서지연의 아버지 지검장 체인버스가 막았어. 그 뒤로 그는 해고됐고 명예도 잃었지. 지금은 광고값이나 쓰며 근근히 살아. 하지만 아직 민수를 증오해.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그 두 가지면 충분해. 나는 번호를 받아들었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내 이름을 대. 그가 움직일 거야. 그날 밤 나는 시외 가게 어두운 바에서 레너드를 만났다. 낡은 트위드 재킷,
담배 냄새, 피로에 절은 눈.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민수가 도둑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리고 여동생까지. 대단한 집안이군. 도와주실 거죠? 내가 간절히 물었다. 그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엘리자베스가 돈을 잘 주는 건 알아. 그리고 나도 딸 등록금 빚이 있지. 도와주겠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돈. 그가 대답했다. 그가 왜 그토록 급하게 거액이 필요했는지 알아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그의 좁고 담배 연기로 자욱한 아파트에 틀어박혀 금융기록을 뒤졌다. 낡은 신문과 영수증, 거래 내역서, 은행 명세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점점 드러난 그림은 암울했다. 별장 건축비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민수는 수년간 빚으로 산 사람이었다. 고급 시계, 맞춤 양복, 리조트 여행, 서지연에게 바친 선물 모두 신용카드 빚이었다. 은행 부채만 해도 천문학적이었지만 그조차도 그가 저지른 무모함을 설명하진 못했다. 여기 뭔가 더 있어. 레너드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봐. 공식 대출금 외에 매달 같은 날짜에 익명 계좌로 큰돈이 송금돼. 페이퍼 컴퍼니 명의야. 나는 숨을 죽였다. 그건 대출이 아니야. 협박금이야. 협박? 그래. 누군가 그를 쥐고 있던 거지. 도망칠 생각을 할 만큼 위험한 비밀을. 레너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둑질보다 더 큰 걸 잡혔을 수도 있어. 그는 계좌의 주인을 추적하려 했지만 모든 흔적이 끊겨 있었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일을 다시 돌렸다. 어딘가에 실마리가 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문득 사소해서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 버려졌던 날 엘리자베스의 운전기사 다리우스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날 밤 차문을 열어주던 다리우스의 손에서 나는 낯선 냄새를 맡았다. 향이 강하고 매운 담배 냄새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담뱃갑을 꺼냈는데 금빛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처음 보는 브랜드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레너드에게 전했다. 별거 아닌 걸지도 몰라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일에 별거 아닌 건 없어. 어떤 사소한 것도 실마리가 되지. 그는 노트를 펼쳐 적었다. 검은색의 금문양이라. 흔한 담배는 아니야. 고급형이겠군. 이틀 동안 우리는 시청 근처에서 민수를 감시했다. 차 안에서 교대로 앉아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걸 지켜봤다.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이 흘렀다. 민수는 늘 하던 대로 출근하고 회의하고 퇴근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셋째 날 저녁,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내 차례였다. 종이컵에 식은 커피를 마시며 시청 맞은편 도로에 주차해 있었다. 그때였다. 민수가 혼자 건물에서 나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신경질적이었다. 잠시 뒤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짧고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민수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남자는 봉투를 세지도 않고 코트 속에 넣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저 사람이다. 협박자. 나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어두웠다.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고 뒤를 밟았다. 거리 간판 불빛이 깜빡였다. 남자는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더니 세워둔 차 옆에 멈췄다. 평범한 검은색 세단. 조심스레 몸을 낮추고 나무 뒤로 숨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불을 붙였다. 가로등 불빛에 금색 문양이 반짝였다. 검은 담뱃갑, 다리우스였다. 엘리자베스의 운전기사. 그는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버리더니 창문 너머로 또 다른 봉투를 협박자에게 건넸다. 그 남자가 봉투를 받자마자 차는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나무 뒤에서 꼼짝도 못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심장이 식어갔다. 엘리자베스, 나를 구해준 사람, 나에게 희망을 준 사람. 그녀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 거대한 판의 감독이었다. 모든 실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 민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협박자도, 버스 정류장에서 마침 나타나 나를 태워준 운전기사도 그녀의 사람이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게임이었다. 잔혹하고 정교한 복수극. 민수는 목표였고 나는 도구였다. 말 그대로 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나를 이용해 과거의 원한을 갚았다. 두 대의 차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태웠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다. 언니의 배신이 가족에 대한 믿음을 부쉈다면 엘리자베스의 조종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주인은 거짓과 조종으로 가득 찬 세계였다. 내 체포, 내 굴욕, 내 절망, 모두 누군가의 시나리오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가 있었다. 분노가 피처럼 끓어올랐다. 차가운 분노, 민수, 지연,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까지. 나는 이용당했다. 레너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택시를 잡았다. 내 돈으로 내가 선택한 첫 이동이었다. 주소를 말했다. 엘리자베스 댁으로. 도착하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에스텔이 놀라 나를 불렀지만 무시했다. 엘리자베스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마치 내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아니,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다. 다 알고 있었군요. 내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그래, 그녀가 책을 덮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멈춰 섰다. 손이 꽉 쥐어져 있었다. 봤어요. 다리우스. 그리고 그 담배. 나는 그 순간 그가 내 남편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엘리자베스 벤스가 책을 덮고 천천히 안경을 벗어놓았다. 그래서 어쩌란 거요? 라는 말투로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물었을 때 그 침착하고 무관심한 어조가 내 안에서 폭발했다. 무슨 뜻이요? 내가 소리쳤다. 당신은 날 연기처럼 썼어. 이 모든 걸 꾸몄잖아. 협박도, 우연한 구조도. 민수가 뭔가 어리석은 짓을 하게끔 몰아넣었고 나를 이용해서 그를 무너뜨렸어. 엘리자베스는 태연하게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대답했다. 결과가 중요하다. 수단은 정당화된다. 운전수는 세부 사항일 뿐이고 목표는 민수. 그리고 넌 그를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지. 모욕당한, 굴욕당한 아내. 완벽했어. 나는 힘이 빠져 속삭이듯 물었다.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엘리자베스의 눈에 잠깐 어렴풋한 기억의 색채가 스쳤다. 오래전 일이다. 네 남편이 아직 보조였을 때 그는 내가 피땀 흘려 세운 공장을 싸구려로 빼앗는데 일조했지. 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언젠가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다. 네, 남편은 그 사건을 잊었지만 나는 잊지 않았어. 복수는
길고 차갑게 준비된 것이었다. 너는 그 과정에 맞춰진 도구였고 나는 네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울고 있었더라면 지금도 그렇게 울고 있었을 거다. 그 말은 역겨웠지만 한편으론 진실로 다가왔다. 엘리자베스는 나를 피해자에서 전투병으로 바꿔놓았고 비록 그녀의 목적을 위해서였지만 나는 싸울 이유를 얻었다. 그 다음은 내가 물었다. 울음과 고함이 가라앉아 목소리는 굳어졌다. 엘리자베스는 책상 서랍에서 얇은 폴더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다. 네 남편과 그의 정부에게는 강력한 수호자가 있다. 챔버스 검사. 그가 있는 한 네게는 기회가 없어. 그러나 내가 이걸 모아두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챔버스가 유명한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사진과 이체 증빙이다. 여러 건의 중죄로도 부족하지 않을 증거지. 네 자유의 열쇠다. 지금 당장 챔버스에게 가 이걸 보여라. 거래를 하게 만들 거다. 그가 네게서 형사사건을 취하하고 대신 네가 이 폴더를 넘기고 도시를 떠나는 조건으로 집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역겨운 길이지만 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끔찍한 제안을 받아들일지 떨리는 손으로 상상했다. 1시간쯤 뒤 나는 검찰청 로비에 앉아 비서의 눈초리를 견디며 말했다. 엘리자베스 벤스가 보낸 폴더가 있습니다. 30초 후 문이 열리고 챔버스가 나를 바라보며 불러세웠다. 뭘 원하나? 그는 으르렁거리듯 물었고 나는 그 앞에 폴더를 놓았다. 나는 조용히 그의 책상 쪽으로 걸어가 그 폴더 안의 것들을 꺼내어 펼쳐놓았다. 사진들, 문서들. 그는 그것들을 들여다보다가 얼굴빛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창백해져 의자에 축 처졌다. 뭘 원하나? 그의 목소리에서 그간의 자신만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형사사건을 즉시 취하해 주십시오. 증거불충분으로 모든 혐의를 철회해 주십시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검사는 서류에서 얼굴을 떼어 내 눈을 쳐다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좋다 라고 겨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겠나. 벤스가 원하는 게 다는 아니지? 그는 몸을 굽혀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벤스가 관여한 바 없다. 나는 짧게 답했다. 챔버스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란 듯 말했다. 첨당들을 좋다. 네 조건대로 하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 순간이 거래의 결정적 분기였다. 엘리노어의 제안은 명확했다. 자유를 대가로 침묵과 아파트를 내놓으라는 논리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길. 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아니, 내 앞에 앉아 있던 한 권력자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폴더 속 증거들을 다시 손에 들었. 고속도로에서 나를 버리고 떠난 남편의 얼굴, 어머니의 펜던트를 목에 건 그 여자, 거짓 눈물로 나를 팔아넘긴 내 여동생, 그리고 차갑게 계산을 끝낸 엘리노어의 표정. 그들 모두는 내가 사라지기를 원했다. 감옥으로 보내고 도시 밖으로 내쫓고 내 존재를 말소하려 했. 그 순간 머리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되돌릴 수 없이 켜졌다. 나는 폴더에 담긴 사진과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접어 폴더에 집어넣었다. 검사는 나를 보며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물었다. 뭘 하는 건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는 거래하지 않겠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었다. 기다려라. 그가 소리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아파트, 내 직장, 내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사위, 당신의 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리셉션을 지나 보안원을 지나 거리로 걸어 나왔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대리운전자를 향해 가지 않았다.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내 가해자들과 배신자들, 앞서 나를 조종하던 자들을 모두 뒤로 한 채 나는 이제 혼자서 내 판을 짤 것이었다. 목적지도 없이 거리를 걸었다. 얼굴을 때리는 바람이 차갑게 스쳤지만 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다. 검찰청에서 내린 결단은 충동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 천천히 자라난 결심이었다. 처음엔 정의를, 그 다음엔 생존을 원했다. 이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응보, 되찾음만이 남았다. 나는 가까운 싸구려 커피숍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 있던 기자의 현찰 뭉치를 꺼내어 가장 진한 커피를 시키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연 기자,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20분 뒤 그는 낡은 재킷과 담배 냄새를 풍기며 도착했다. 평소처럼 의자에 털썩 앉아 묻듯이 쳐다보았다. 뭐야, 벤스가 네 새벽의 발견에 대해 뭐라 했어?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확인했고 거래를 제안했지. 검사에게 이 자료를 넘기면 널 살려주겠다. 대신 떠나라. 집을 포기하라는 식이었다. 연 기자는 커피를 홀짝이며 휘파람을 불었다. 그게 살 길이긴 하지. 불공평하긴 해도.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커피를 흘릴 듯 놀라며 나를 보았다. 정신이 온전하냐? 이건 유일한 기회다. 그건 그녀의 기회일 뿐이다. 나는 정정했다. 그녀를 위한 마무리 작업.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놀이에 쓰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내 게임을 할 거고 네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가방에서 챔버스를 무너뜨릴 증거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내 한 수지만 거래 따위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레오가 조심스럽게 폴더를 펴자 눈이 커졌다가 서둘러 덮으며 주변을 흘낏 살폈다. 이걸 이해하나? 이건 도시 전체를 폭발시킬 폭탄이 될 수 있어. 나는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레오는 며칠 전 만났던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 위험한 여자구나. 뭘 하려는 건가? 그가 존중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내가 감옥에 가거나 도망갈 거라 확신하고 급히 아파트 매각을 마무리해 해외로 떠나려 한다. 그들의 약점은 탐욕과 성급함이다. 그걸 우리는 이용할 것이다. 계획은 대담했고 위험했다. 완벽한 실행이 필요했다. 먼저 레오는 오래된 기자, 네트워크를 가동해 지역 경제지에 눈에 띄지 않는 난에 작은 기사 하나를 띄웠다. 제목은 중립적이었고 내용은 스위스 투자그룹 H, V, T, A, 캐피탈이 동부권에 얼어붙은 개발 사업들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특히 도시 외곽 쇼핑 콤플렉스 건설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는 시기였다. 레오는 한 줄 신문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들이 알아차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더 큰 미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사 말고 구체적인 제안, 그리고 그 제안을 믿게 할 거대한 자금, 그게 필요했다. 그러던 중 다음 날 레오가 황당한 목소리로 전화해 왔다. 나움이, 내 계좌에 거액이 입금됐어. 익명으로 12만 5천 달러가. 나는 미소를 지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았다. 엘리노어였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노예한 책략가는 자기 연극의 마지막 막을 보는 걸 참지 못했다. 레오는 미끼와 미끼를 움직일 낚싯대를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레오는 가장 신뢰하는 소문 채널을 통해 티파니가 다니는 고급 미용실의 수다쟁이 관리자를 움직였고, 반나절 만에 티파니는 스위스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인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비밀리에 들었다. 욕심이 경계를 이겼고 거대한 이익을 코앞에 둔 생각에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 마르코스가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걱정이 숨을 못 숨겼다. 나오미, 사업 제안이 있다. 큰 돈이다. 만나자. 나는 피곤한 척 거절하다가 결국 다음 날 저녁 7시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리젠시의 프라이빗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진짜 투자 제안으로 위장해 그들이 나를 함정에 가둘 시간을 만들려 한 것이다. 레오는 내가 전화를 끊자 그들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제 배우들을 섭외해 스위스 대표 역할을 맡길 것이고, 녹음 장비의 위치, 그들이 말할 대사, 모든 세부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다. 그들이 말할 대사.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회의 2시간 전 전화가 또 울렸다. 마커스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짓 비즈니스 토널리티가 없었다. 차갑고 권위적인 명령만 남아 있었다. 계획 변경이다. 그 말에 내 몸이 싸늘해졌다. 무슨 일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짧게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했다. 공장으로 와라. 오늘 밤 7시 옛 사무실로. 이미 혐오와 예감이 밀려왔다. 왜 공장인데요? 밤에는 텅 비어 있어요. 정확히 그 이유다. 불필요한 시선이 적다. 혼자 와라. 서류 모두와 신분증, 그리고 그 사업 권리에 공증된 이전 서류를 지참하라. 투자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몫을 줄 것이다. 어설픈 짓 하지 마라. 전화를 끊자 나는 손에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레오가 설명을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소가 바뀌었다. 공장 사무실이다. 함정이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걸 취소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렸다. 그러나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불타야 할 것은 이미 모두 타버린 자리에 차가운 공허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니,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우린 취소하지 않아. 내가 혼자 가겠다. 레오는 벌떡 일어나 미쳤냐고 외쳤지만 나는 태연하게 창가로 걸어가 머릿속에 정교하게 굳은 계획을 정리했다. 배우 대신 진짜 관객이 필요하다. 레오에게 번호를 주어 내가 통화하는 사람이라고 알리고, 지역 제조업부에서 뇌물 전달과 대규모 사기 자백이 있을 것이라고 신고하게 하라. 나는 엘리노어의 번호를 적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것이라며 미끼를 던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통을 걸었다. 레오가 사준 단순 버튼 휴대폰을 꺼내 목소리 변조앱을 켜고 마커스의 번호를 눌러 누군가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했다. 마커스, 나야, 티아야. 경찰이 우리 대화를 묻고 있어요. 서류가 어디서 났냐고. 그의 숨이 막힐 듯 흔들렸다. 진정해. 무슨 질문이냐. 나는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다. 당신이 다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빚도 정리해주고 모든 게 깨끗해질 거라며 확인해줘요. 마커스는 낮게 신랄하게 대답했다. 다 확인했다. 돈은 오늘 들어온다. 조용히 있어. 나는 그 목소리에 맞춰 마지막 연극을 덧붙였다. 티파니와 그 아버지가 다 커버해 줄 거야. 국경을 넘으면 그 사람은 끝내버릴 거야. 걱정 마. 전화를 끊었을 때 손이 떨렸지만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함정을 준비했지만
나는 그들의 결말을 조금 바꿔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그 통화를 녹음해 저장했다. 뇌물수수, 내 여동생을 매수한 일, 아파트 사기, 그리고 지방검사와의 공모계획까지 모두 자백하는 녹음이었다. 필요한 건 그것뿐이었다. 오후 6시 45분 나는 공장 정문에 도착해 택시를 돌려보내고 어둠에 잠긴 출입문을 홀로 걸어 들어갔다. 경비원이 마커스의 호출에 따라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빈 창만 환하게 불 켜진 옛 행정동으로 올라가니 내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셋이 있었다. 창가에 선 마커스, 내 책상 의자에 팔을 벌리고 앉은 티파니, 방문자 의자에 웅크린 채 앉은 지방검사 챔버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작은 사무실은 새장처럼 좁아졌다. 자, 이러면 모였네. 티파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훑더니 비꼬듯 말했다. 나는 조용히 서류철을 탁자에 놓았다. 공증된 권리 이전 서류를 놓자 마커스가 순식간에 움켜쥐며 탐욕스럽게 훑어보고는 모든 게 정리됐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투자자들은 어디 있나? 티파니가 초조하게 물었다. 나는 느리지만 침착하게 그들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지금 여기 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졌고 작업장 지붕에 설치된 대형 스포트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공장 마당을 하얀 빛으로 채웠다. 마커스와 티파니, 챔버스가 창가로 달려가자 마당 곳곳 출구함마다 사람이 들어섰고 한 출구에는 네오가 카메라맨과 함께 창을 겨냥해 서 있었으며 다른 출구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연방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무슨 짓이냐? 티파니가 비명을 질렀고 챔버스는 즉시 벌겋게 질린 얼굴로 사태를 파악했다. 함정이로군. 마커스는 공포와 분노로 뒤엉킨 표정으로 날 향해 달려들었지만 나는 미리 몸을 피했고 그는 파일 캐비닛에 부딪혀 날아갔다. 그 순간 나는 폰을 꺼내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고 티아로 가장한 목소리와 마커스의 매정한 응답, 여동생 매수와 아파트 사기, 사기 음모와 국경을 넘은 뒤 처리하겠다는 그의 약속까지 사무실을 메웠다. 챔버스의 표정은 변색했고 그는 마커스를 끝장내겠다는 분노로 찌그러진 얼굴이 되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연방 반부패 수사팀이 들어섰고 가만히 있으라 연방 수사관들이 출동했다. 라며 명령을 내리자 챔버스는 권위적 태도를 되찾으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당신은 권력남용과 경제범죄의 은닉 혐의로 체포된다. 다른 요원들이 들어와 챔버스의 손에 수갑을 채웠고 티파니는 두려움이 아니라 야수의 분노로 마커스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루저라며 소리쳤다. 마커스는 완전히 무너져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와 티파니는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마침내 완전히 부서진 채 몇 주가 흘렀고 드릴 소리가 한동안 내게 들려온 가장 좋은 음악이었다. 현관문에는 세 번째, 가장 견고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마커스가 부서뜨린 낡은 자물쇠들은 신문지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온전히 내 것이었다. 나에 대한 모든 형사 혐의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가명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마커스와 챔버스, 그리고 진술을 번복한 티아의 증언이 모든 퍼즐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전화가 울렸다. 공장의 톰슨 부장이었다. 나오미 스털링 씨.
약속대로 연락드렸습니다. 발령서가 서명됐어요. 월요일부로 기획부장으로 복귀하십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럴 줄 압니다. 당신은 공장을 구했습니다. 큰 스캔들과 재정 손실을 막아냈잖아요. 최소한의 예우죠. 전화를 끊고 기획부장이라는 직함이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졌다. 바로 그 부서 마커스의 사기로 거의 무너졌던 부서를 이제 내가 다시 세워야 했다. 복도에서 자물쇠공이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모두 끝났습니다. 부인, 이제 이보다 안전할 수는 없죠. 나는 새 금속 열쇠 묶음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쇠의 감촉, 차가운 금속 위로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지옥을 건너왔다. 남편을 잃고 여동생을 잃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지만 그 대신 나 자신을 되찾았다. 이 집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었고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내가 허락한 이뿐이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긴 고통과 싸움 끝에 마침내 닫힌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위선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놀라운 정신의 회복과 단단한 의지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한 여자가 무너진 피해자에서 스스로 판을 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과연 나오미는 옳았을까?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어쩌면 잔혹해지기도 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맞섰을까요? 아니면 지방검사의 제안을 받아 새 삶을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아직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과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화면 중앙의 상자 버튼을 눌러보세요. 거기엔 이와 같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